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거 제도를 왜 연구하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 할게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선거 제도, 제도라는 거는 이제 게임의 규칙을 얘기하는 거죠. 게임의 규칙. 그러니까 선거 제도는 그러니까 사람을 선발하는 게임 또는 대리인 선발 게임의 규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대리인 선발 게임. 대리인은 무엇이냐? 우리 국민들, 주인 되신 국민들의 머슴들이죠. 그 정치인들이죠. 그들을 선발하는 게임의 규칙이죠. 근데 게임 규칙이 달라지면은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수 대표제와 결석 투표제 차이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다수 대표제 또는 단순 다수제는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단순 다수제.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결선 투표제는 최다 득표로만은 불충분하고 과반수를 확보해야지 당선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선거에서 과반수를 확보한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1등과 2등만 다시 선거를 치러서 과반수를 확보한 후보를 결정을 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결승전이라는 얘기죠. 결승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단순 다수제에서 투표 결과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지금 9명의 투표자, 유권자가 있어요. 투표자. 1번부터 9번까지. 그러니까 과반수를 얻기 위해서는 5표를 얻어야 되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어, 각 유권자들의 세 가지 대안에 대한 선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안은 A, P, E가 있어요. 이거 뭐 대안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또는 후보라고 봐도 되겠죠. 세 명의 후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유권자는 A를 제일 선호하고 2번 유권자는 A, 3번 유권자는 A를 제일 선호하죠. 그 다음에 4번 유권자는 E를 선호하고 5번 유권자는 E,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9번 유권자는 P를 선호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단순 다수제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A는 1번, 2번, 3번에 3표를 얻게 되고 E는 4번, 5번 유권자의 2표, P는 6, 7, 8, 9, 4표를 얻게 되니까 가장 많은 표를 확보한 P가 당선되는 게 되는 거죠. 단순 다수제에서는 P 당선. 네. 근데 결선 투표제에서는 과반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과반수를 확보한 후보가 지금 없잖아요. 5표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일단은 가장 적은 표를 얻은 E는 이제 제거하고 어, A하고 P만 경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선거에서 결승전에서 1, 2, 3은 여전히 A를 지지하겠죠. 그 다음에 6, 7, 8, 9는 P를 지지하고 근데 문제는 2를 지지했던 4번 유권자하고 5번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2라는 후보가 없을 경우에 누구를 지지할까를 보면 되죠. 4번하고 5번 유권자는 A를 지지하겠죠. 그러니까 결선투표제를 치렀다면 A가 1, 2, 3, 4, 5의 지지를 얻어서 5표를 얻게 되니까 결선투표제에서는 A가 당선되게 되는 거죠. 단순 다수제에서는 P가 당선되고 그러니까 게임의 규칙이 달라지니까 결과가 달라진다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그냥 단순한 이런 제한된 거는 아니고 실제로 한국에서도 선거제도가 단순 다수제가 아니라 결선투표제였다면 선거제도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는 이런 경우가 있죠. 특히 더군다나 대통령 선거에서. 그래서 15대 대선 당시에 김대중 후보가 40.3%를 얻었고 이해창 후보가 38.7%를 얻어서 단순 다수제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이 됐었죠. 1등 한 후보,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니까. 근데 만약 결선 투표제로 선거가 치러졌다면 어느 누구도 지금 과반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인재 후보가 탈락하고 결선전에서 이인재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표가 갈라지겠죠. 그럼 이인재 후보는 이제 보수정당 후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9.2%가 모두 다 뭐 이해창 후보한테 가진 않겠지만 대다수가 이해창 후보한테 가겠죠. 그러면 이해창 후보가 당선됐겠죠. 그러니까 이 선거 제도에 따라서 얼마나 국가의 명운을 가를 정도의 결과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15대 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돼서 IMF 사태 때문에 이제 국가가 거의 뭐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 처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현명하게 어, 그런 IMF로부터 이제 한국 국민들도 또 단합을 해서 그냥 금모으기 운동을 하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이 나중에 이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서 어떤 뭐 카드 대란도 일어나고 그런 부작용이 있긴 했지만 굉장히 단기간에 IMF 위기로부터 이제 국가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15대 대선 때 흥미로운 거는 물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긴 했지만 그 수없이 많은 실직자가 발생하고 또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가정이 뭐 해체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경제적인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이처럼 대다수가 보수정당 후보를 지지했다는 게 사실 뭐 이인재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으면 아마 이해창 후보가 당선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민주주의에서 과연 국민들이 다수가 현명한 판단을 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뒷부분에 얘기하겠지만 민주주의의 세 가지 시각이 있는데 국민들이 국민들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굉장히 번덕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그런 성과 또는 정치인들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거죠. 그런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15대 결과가 이제 그런 시각을 뒷받침하는 결과죠. 사실은. 그러니까 IMF라는 그런 국가 위기 상황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보수 후보를 이렇게 지지했다는 것은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김대중 후보에게 그 당시에 덧씌워졌던 색깔론이죠. 뭐 김대중은 빨갱이다. 뭐 김대중이 권력을 잡게 되면 북한으로부터 적화 통일을 당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굉장히 김대중 후보에 대해서 그런 덧붙여진 그런 색깔론 마타도어가 이제 팽배했었던 때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국가에서 한 정당이 IMF 같은 그런 국가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면 어, 그 정당 후보는 지지를 얻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처럼 엄청나게 큰 지지를 얻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색깔론에 의해서 정치 현실이 왜곡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김대중 후보가 이제 그 당시에 믿음처럼 빨갱이였다면 이미 대한민국은 적화 통일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제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제 김대중 후보는 한 중도 정도에 속하는 거죠. 좌우의 스펙트럼에서 중도. 이제 이해창 후보는 우파
이인재 후보는 중도 후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중요한 거는 선거 제도가 달라진다는 의미는 게임의 규칙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고 한 국가의 명운을 가를 수 있을 정도의 큰 결과의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왜 선거제도를 연구하는가? 또 선거제도를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비례대표성, 선거제도에 따라서 비례대표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례대표성은 무엇이냐면 유권자의 어떤 민심이 그대로 의회의 권력으로 이전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특정 정당을 이제 지지했으면 그 지지한 만큼의 의석을 그 정당이 확보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선거제도는 각 정당이 얻은 지지만큼의 의석을 확보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선거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민심을 왜곡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여러분이 이제 이 노트를 보고 좀 깜짝 놀랐을 텐데 갑자기 포켓몬들이 왜 이렇게 나타났나? 그건 왜 그러냐면 이처럼 우리가 어떤 사회 현상을 분석할 때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작업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데이터 정리, 데이터 요약, 정리. 데이터를 수집했을 때는 뭐 엑셀에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모았으면 이제 엑셀이 파일이 이렇게 있으면 수없이 많은 이제 숫자의 나열에 불과하죠. 이 숫자를 통해서는 여러분이 이 숫자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알기가 어렵죠. 하지만 데이터를 이렇게 요약하면 지금 이 그림처럼 이 그림은 한국의 총선 결과에서 득표율과 의석률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각 이 점이 의미하는 바는 각 정당들이 얻은 의석과 득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정당 같은 경우에는 약 34%의 득표를 했는데 의석은 약 4%를 얻은 정당이에요. 반면에 이 정당은 약 40% 득표했는데 의석은 자그마치 67%의 의석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득표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얻었죠. 굉장히 불비례적인 그런 의석 확보를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데이터처럼 이제 그림으로 데이터를 요약하는 방법은 이제 graphical summarization, graphical summarization이 있고 numerical summarization이 있어요. 숫자로 요약하는 방법. 평균도 하나의 숫자적인 요약이죠. numerical summarization. 평균도 아니면 뭐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얼마만큼 데이터가 넓게 분포해 있는가를 숫자로 요약하는 것이죠. 그리고 graphical summarization은 이처럼 예를 들어서 득표율과 의석률의 관계를 이렇게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이 기울기도 이제 그래프로 얼마나 이 x와 y와의 관계가 이 점들의 전체적인 분포를 이렇게 기울기로 이 짙은 선으로 나타나는 거죠. 점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제 요약한 게 이 굵은 선이죠. 조금 이따가 이 굵은 선을 어떻게 그리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선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수식으로 보여줄 수도 있죠. 이건 이제 numerical summarization, 그림은 graphical summarization. 그러면 왜 갑자기 포켓몬들이 나타났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포켓몬이 숨어있는 괴물이잖아요. 근데 괴물을 이제 찾으러 우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이 처음에 이제 포켓몬 게임 했을 때 시작했을 때 갑자기 포켓몬이 쏙 나타나면 굉장히 여러분 행복하지 않았어요? 뭐 지금은 이렇게 피카츄나 아니면 뭐 라이츄인가요? 이상해, 우리말로 이상해. 뭐 이런 포켓몬들이 굉장히 흔한 거지만 처음에 나타났을 때 굉장히 신기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희귀몬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 길거리 가다가 희귀몬이 나타나면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그런 행복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그 전에 알 수 없었던 이런 중요한 보물 같은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데이터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는 진리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포켓몬들을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게 4개의 포켓몬처럼 4개의 중요한 그런 진리, 숨겨져 있는 그런 보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하면 그 전에 이제 이 굵은 선을 어떻게 그었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굵은 선은 이 데이터 점들을 이제 요약을 하기 위해서 그린 건데 그리는 방법은 이 어떤 선을 이제 점을 요약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선을 그린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선을 이 점들을 나타내는 선이 만약에 이렇게 그으면 이 점들의 패턴하고 이 선하고 굉장히 동떨어져 있잖아요. 또는 이렇게 그으면 이 점들을 잘 요약하지 않는 그림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 점들을 이제 요약하기 위해서 이 선을 그어야 되는데 이 검은 선이 될 수도 있고 그 선이 아니면 뭐 이 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선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보기에 어떤 선이 가장 이 점들을 잘 요약하는지 눈으로는 1번, 2번, 3번 이게 구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어떤 선하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 검은 선을 그었다고 해봐요. 이 검은 선하고 이 점들과의 거리 아마 여러분 나한테 통계를 배운 학생, 회귀 분석을 배운 학생은 이미 이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하고 점들과의 거리를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데 이 선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에 해당되죠. 그리고 선 위에 있는 건 이제 플러스에 해당되고 그래서 이 녹색 선 점과 선과의 거리를 나타내는 이 녹색 선을 이제 이 잔차라고 불러요. 잔차 또는 뭐 오차라고 해도 되고 근데 왜 잔차라고 부르냐면 이게 나머지라는 뜻이죠. 잔반할 때 나머지 그러니까 이 선을 통해서 이 정당들의 의석률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득표율과 의석률의 관계인데 이거를 가장 잘 요약할 수 있는 선이 이제 이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 득표율이 이제 40%라고 할 경우에 우리가 예측을 이 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쭉 갖다 올리면 이 선을 만나는 점에서 그러니까 득표를 한 40% 정도 하면 의석은 한 52% 정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은 달리 얘기하면 예측선 또는 이론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우리가 득표율을 알쓰면 이론적으로 그 득표율에 대한 의석률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득표율과 의석과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나서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하고 남은 부분, 그래서 잔이라는 소리가 나머지. 그 이론을 알면은, 그러니까 득표를 알면은 이론적으로 우리가 의석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 선만으로는 충분히 다 예측을 못하고 남은 부분, 그게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례를 보면 우리가 이론에 의하면 40% 득표를 냈으면은 50% 의석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례는 이론이 다 미처 설명하지 못한 이만큼을 더 얻은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화 이전에 한국의 선거제도는 제1당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3분의 2를 몰아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 의석이 300석이고 지역구 의석이 200석이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그리고 100석은 이제 비례대표 의석이라고 하면
지역구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제1당이 결정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정당인 민주공화당, 민주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제1당이 됐다고 해봐요. 한 99석을 얻어서 제1당이 됐고 나머지 정당들이 101석을 나눠 가졌다고 해봐요. 그래서 민주공화당이 이제 99석이면 제1당에게 이 비례대표 의석의 3분의 2를 그냥 공짜로 줘버려요. 그러면 100석에 3분의 2면은 한 66석쯤 되겠네요. 66석. 66석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공화당이 과반수를 지역구 선거를 통해서는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의회에서 이제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니까 이 66석을 그냥 공짜로 3분의 1을 줘서 이런 식으로 과반수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99석 더하기 66석은 165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반수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전체 의석이 300석이니까. 그래서 이런 편법적인 선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득표율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또 이제 다른 정당은 예를 들어서 이 정당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5%를 확보했는데 의석은 40%밖에 차지하지 못했죠. 이제 그 이유는 이 정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충분히 승리를 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득표는 집중됐는데 득표가 집중된 거에 비해서 그만큼 많은 지역구를 얻지 못한 거죠. 또 반면에 최근의 선거에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역구 지지는 뭐 한 40 몇 %쯤 됐죠. 근데 의석은 거의 60% 가까이 확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는 이제 21대 총선에 민주당 사례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한 예를 들어서 40% 정도를 21대 총선에서 얻었는데 의석은 60% 얻었다면 이 경우는 뭘 의미하냐면 득표에 비해서 많은 지역구를 승리했기 때문에 40%밖에 못 얻었지만 득표는 의석은 60%를 차지하게 된 거죠. 이처럼 이 이론선 또는 예측선보다 어떤 정당은 더 의석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득표에 비해서 어떤 정당은 득표에 비해서 의석을 덜 얻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이론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 이론만으로 설명 안 되는 다른 이유들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 이게 바로 이제 잔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선을 어떻게 긋냐? 이 잔차의 합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 선을 긋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잔차는 이제 다 플러스고, 그러니까 플러스 잔차가 의미하는 바는 이론에 비해서 이 한 정당이 득표율보다 의석을 더 많이 얻은 경우에요.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더 높은 경우, 근데 이론으로 예측하는 것에 비해서 더 많은 의석을 얻은 경우, 반대로 이 짙은 선 밑에 있는 경우에는 이론적인 예측에 비해서 의석을 덜 얻은 경우에요. 근데 이걸 전부 다 더하게 되면 0이 되겠죠.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다 마이너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0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절대값을 취하거나 이 거리에 또는 제곱을 해서 제곱을 해가지고 다 더한 다음에 이 제곱의 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 기울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수학으로 이제 풀면 돼요. 컴퓨터로 풀든지 그러면 여러분 이 잔차 제곱의 합이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 기울기를 이제 수학으로 풀어가지고 이 선을 그으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 선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이론선이고 이 점들은 현실 세계, 경험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잔차는 경험과 이론과의 괴리, 경험적인 세계, 경험적인 사례와 이론과의 괴리 또는 이론과 현실과의 괴리 과의 괴리를 나타내는 거야. 괴리. 이 선은 이론과 현실과의 괴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이제 이 포켓몬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봅시다. 어떤 보물들이 여기 숨어 있는지. 첫 번째 이제 포켓몬은 뭐냐면 한국의 선거제도가 비례대표적인지
비례대표적인가? 비례대표적이라고 한다면 이 선이 이제 45도 선이에요. 기울기가 45도. 기울기가 45도라는 얘기는 뭐냐면 득표율과 의석률이 1대1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득표를 50% 하면 의석도 50%, 그 다음에 득표를 30% 하면 의석도 30%. 그러니까 비례대표적이라고 하면 이 사례들, 점들이 이 45도 선 주변에 이렇게 몰려 있어야겠죠. 이렇게.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 45도 선으로부터 이 실제 사례들, 현실에서 발생한 경험적인 사례들은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의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적이지 않다. 불비례대표적이다. 저기다. 이게 첫 번째 우리 귀여운 포키만 보물이에요. 두 번째는 그럼 불비례대표적이라면 누구한테 더 유리한가? 한국의 선거제도는 그걸 보려면 어떻게 무엇을 봐야겠어요? 어떤 정당한테 유리한가를 보려면 자, 이 45도선 위에 있는 사례하고 밑에 있는 사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45도선 위에 있는 사례들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례들은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률이 더 높아요, 적어요? 더 높은 경우죠. 이 사례도 45도 선 위에 있는 사례들은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률이 더 높은 경우죠.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선거 제도에 의해서 이익을 본 정당들이죠. 이 사례들은. 그리고 이 45도 선 밑에 있는 사례들은 득표율에 비해서 손해를 본 정당. 그러면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간 정당들은 어떤 정당들이에요? 이 45도 선 위에 있는 정당들은 주로 딱 보면은 패턴이 있는데 딱 갈라서 주로 되게 이 선 우측에 있는 정당들은 득표율보다 의석률을 더 많이 얻었잖아요. 근데 이 정당들은 득표력이 있는 정당, 그러니까 이익을 본 정당들은 득표율이 높은 정당들, 높은 정당, 즉 달리 얘기하면 큰 정당들이 이익을 보고 그 다음에 작은 소수 정당들은 손해를 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한국의 선거제도는 누구에게 유리하다? 큰 정당에게 유리하다. 큰 정당한테 유리하긴 한데 그러면 이게 큰 정당한테 유리하다. 그게 이제 두 번째 포키만, 두 번째 보물이에요. 첫 번째는 피카츄는 한국의 선거제도는 불비례대표적이다. 그 다음에 라이츄, 우리말로 뭐라고 하더라? 얘는 한국의 선거제도는 큰 정당한테 유리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마리가 더 있죠. 두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보물이 두 개가 더 있어요. 이 야옹이 이름을 까먹었네. 자, 이 두 선이 만나는 게 이제 교차점이에요. 교차점이 9.72. 이게 뭘 의미할까요? 9.72가 의미하는 거는 이 9.72보다 득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득표를 더하면 예측선을 따라서 이렇게 되죠. 9.72 이상을 얻으면 득표율보다 의석을 더 얻을 것이란 걸 예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반대로 이 교차점보다 표를 덜 얻으면 이 이론설에 의하면 45도선 밑에 있죠. 이 이론적인 예측선이 교차점보다 작은 경우에는 45도선 아래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9.72를 넘어서 득표를 하면 이 이론적인 선이 45도선 위에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바로 한 정당이 한국의 선거제도에서
득표에 비해서 더 많은 의석을 얻기 위해 필요한 득표율을 얘기하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9.71을 넘어서면 이익을 보고 9.71을 못 얻으면 한국의 선거제도에는 손해를 본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게 이제 손익분기 득표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양이가 굉장히 중요한 보물이죠. 이 교착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상에는 x절편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2.57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2.57 이상의 득표를 하게 되면 비로소 의석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2.57을 못 얻으면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일직선을 이렇게 쭉 연장하면 의석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의석은 없으니까 여기 2.57을 못 얻게 되면 의석을 하나도 못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효적 진입장벽이죠. 실효적 진입장벽이란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한 정당이 최소한의 의석을 얻기 위해서 의석을 한 석이라도 얻기 위해서 얻어야 되는 득표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2.57% 이상을 득표해야지 그나마 의석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계가 의미하는 것은 실효적인 진입장벽이 2.57이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네 가지 보물을 찾아낸 거죠. 한국의 선거제도는 불비례 대표적이다. 두 번째, 한국의 선거제도는 큰 정당에 유리하다. 한국에서 득표율에 비해서 더 많은 의석을 얻기 위해서 손익분기점은 9.72%다. 한국에서 최소한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57% 이상을 얻어야 된다. 라는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엑셀로 데이터를 수집했을 때는 그 숫자의 나열들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죠. 하지만 이처럼 그림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많은 보물들이 이렇게 포켓몬처럼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저런 그림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numerical summarization 이 얘기하는 거는 여기다 중요한 거는 이제 기울기가 중요한 거죠.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는 예를 들어서 득표율을 1% 증가시키면 의석은 몇 퍼센트 증가한다? 1.36% 증가한다. 그러니까 득표율 증가율이 V가 1%면 델타라는 의미는 difference를 그릭 레터로 델타로 써요. difference D가 이게 이제 델타예요. 그러니까 득표율이 1% 증가하면 의석률 seat V는 vote고 이건 seat 의석률은 1.36%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불비례대표적인 선거제도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큰 정당한테 더 유리한. 그리고 이 기울기가 1에 가까울수록 비례대표적인 선거제도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선거제도가 불비례대표적이다, 비례적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았는데, 이게 다른 나라하고는 또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교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나라가 더 불비례대표적이라면 한국의 선거제도가 불비례대표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리고 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다른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하고 비교하겠죠. 한국과 똑같은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하고 비교하면 한국에서 이렇게 불비례대표적인 결과가 왜 발생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국가 일본을 보면, 일본은 일단은
이 45도선보다 약간 기울기가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아까는 한국은 1.4였던가요? 근데 일본은 1.19. 그러니까 한국보다 이 기울기가 더 완만하죠. 그러니까 이 45도선하고 더 근접하죠. 그리고 이 사례들도 훨씬 더 촘촘하게 붙어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득표율이 비교적 의석률로 이렇게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득표율에 비해서 갑자기 뭐 의석률이 높아지거나 득표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의석률이 낮아지거나 이런 사례들이 별로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1.19라는 이 기울기 근처에 사례들이 접근해 있죠. 그러니까 득표율을 알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의석률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잔차가 작으니까 이론적인 예측에 비해서 이탈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드물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일본의 경우는 교차점이 12.5, 그래서 득표한 거에 비해서 의석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12.05% 정도는 얻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X절표는 봅시다. 1.92. 한국의 경우는 2.57이었죠. 2.57. 한국에 비해서 선거 진입 장벽이 더 낮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92, 약 2%만 얻어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 그리고 기울기도 1에 더 가깝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X절편이 0.31. 그러니까 거의 뭐, 그리고 이 기울기도 거의 1에 가깝죠. 그리고 이 사례들도 굉장히 이 예측선에 촘촘하게 붙어 있고, 그러니까 거의 네덜란드는 비례대표적인 선거제도로 한 걸 알 수 있죠. 기울기도 1에 가깝고, 그 다음에 X절편도 0.31이니까 거의 어떤 정당도 뭐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1%만 얻어도 의석을 얻을 수 있으니까 0.31%니까 1%만 얻어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군소 정당도 의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처럼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네덜란드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패턴이 발견되죠. 그러니까 한국에 비해서 일본이 기울기가 더 낮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가장 낮다.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일본이 더 비례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일본보다는 더 네덜란드가 더 비례대표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은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겠죠. 왜?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인 발견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패턴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죠. 패턴. 그러니까 한국의 선거제도하고 일본의 선거제도하고 네덜란드의 선거제도를 봤을 때 한국보다는 일본보다는 네덜란드가 더 이렇게 비례대표적이라는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났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난가를 물어야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뭐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떤 학생은 취업을 잘하고 어떤 학생은 취업을 못했다. 그러면 그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패턴을 보고 이제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왜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일본이라는 국가가 가진 특성과 네덜란드가 가진 특성, 한국이 가진 특성을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 중에 첫 번째 그 특성 중에 여러분이 봐야 될 거는 역시 이제 선거제도겠죠. 선거제도. 근데 선거제도가 딱 한 가지 요소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첫 번째는 뭐 선거구 크기, 선거구 크기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을 뽑는가를 의미하는 거죠. 또 그 밖에 뭐 명부, 유형,
폐쇄형 명부인지 개방형인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다 배우겠지만, 근데 첫 번째 이제 이 선거구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이 비례대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금방 예측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으면 최다 득표자만 뽑기 때문에 큰 정당 후보만 당선되겠죠. 그리고 작은 정당에게 던진 표들은 다 사표가 되고, 예를 들어 작은 정당이 한 10% 정도만 10%를 얻었으면 그 표는 다 사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10%를 얻어서는 지역구에서 당선될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 4, 50%를 얻어야지 지역구에서 의석을 확보하니까 한 뭐 10%에서 2, 30% 얻은 후보들의 표는 다 사표가 되고, 따라서 의석으로 전환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한 선거구에서 10명의 후보를 뽑으면, 10명의 후보를 뽑으면 약 10%, 총 100% 나누기 10명 해서 10% 정도만 의석을 확보해도 10% 정도만 득표를 해도 10% 정도만 득표를 해도 의석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10%의 지지를 얻은 정당 또는 10%의 지지를 얻은 후보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그대로 의석으로 전환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구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즉 한 선거구에서 뽑는 후보의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사표가 발생하지 않고 득표가 그대로 의석으로 전환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대 선거구를 채택할 당시의 자료예요. 이 자료가 중대 선거구 선거, 나중에 이제 일본의 선거 제도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약 4명의 정도의 후보 평균적으로를 한 선거구에 선발해요. 그러니까 물론 행정구역마다 다른데, 어떤 행정구역, 삿포로 같은 인구가 밀집되지 않은 지역에는 한 선거구에 2명을 선발하고, 도쿄 같은 지역에서는 뭐 6명도 이렇게 선발하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지역구 크기가 4명, 그러니까 한 선거구에서 4명을 뽑아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전국이 한 선거구예요. 한 선거구인데 120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120명을 뽑는다는 얘기는 100 나누기 100%, 전체 득표율이 100% 나누기 120을 하니까 거의 1%를 얻지 않아도 한 정당이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X절편이 0.31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거하고 일치하는 거죠. 총 100% 득표율 나누기 120명 하면 1%보다 작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효 진입장벽도 이 데이터에 의하면 X절편이 0.31이니까 1%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운 과학적인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새로운 포키만, 이거는 이제 대박 포키만을 얻은 거죠. 망나뇽 정도. 지금은 뭐 6세대까지 왔나요? 포키만이. 그래서 망나뇽은 옛날 얘기지만 지금 이제 포키만을 안 하니까 모르겠어요. 요즘은. 어쨌든 새로운 발견은 무엇이냐? 이 선거제도, 선거구 크기가 비례대표성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럼 왜 비례대표성이 중요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거는 민심, 여론이 그대로 의석으로 전환돼서 여론, 국민들의 뜻, 주인님의 뜻, 여론이 그다음에 머슴들의 의석 배분, 머슴들의 정책 영향력, 대리인의 정책 영향력 으로 전이 되어야 되겠죠. 또는 더 진보적인 여론이 강하면, 그러니까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많으면 진보적인 유권자들을 대변하는 대리인들이 만드는 정책이 만들어져야겠죠. 그게 보장되기 위해서는 여론이 그대로 정책 결과로 그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론을 그대로 비례적으로 반영하는 정책 결과가 초래되겠죠. 근데 한국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이 비례대표성이 굉장히 낮고, 따라서 여론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